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행복 플러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황혼에 마주한 차가운 배신과 남은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한 60대 가장의 쓸쓸하고도 격렬한 투쟁에 관한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 아내에게서 듣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냉혈한 같은 폭언과 몰인정함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처럼 정신적으로 고립된 현실에 어떻게 맞서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수 씨는 아내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짓밟히면서도 마침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지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기 존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68 김영수입니다. 40년 가까이 한 직장을 다니며 뼈 빠지게 일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오붓하게 여행이라도 다니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다 못해 얼어붙은 빙하 같았습니다. 바로 제 아내 때문에 말입니다. 아내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까지는 현명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저에게 맞춰주는 듯 했죠. 하지만 제 월급이 끊기고 오로지 국민연금만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마치 수익성 없는 사업을 대하듯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더는 가장이 아니라 계산기 위에 올려진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저는 나름 준비된 노후를 맞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그 덕분에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나오고 아이들 교육비를 쓰고도 어느 정도 저축도 해두었죠. 이제 남은 인생은 편히 보내겠지. 퇴직 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 볼 일도 없고 그저 아내와 함께 소소하고 정겨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동안 아내에게 못해줬던 것들, 사소한 선물이라도 해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낭만과는 전혀 완전히 달랐습니다. 퇴직 후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바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첫 달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 하루는 눈치와 구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갑자기 바뀔 리 없어서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어요. 조용히 신문을 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읽는 것이 제가 꿈꾸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도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빈둥. 이제 할 일 없다고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퇴직 전에는 늦잠 자는 주말 아침에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늦잠을 잘까? 하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7시에 일어난 저에게도 빈둥빈둥이라는 말이 돌아왔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리 위로 찬물이 끼얹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일과를 마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낯선 남편이 온종일 집에 계속 있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이라도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40년 동안 해왔던 모든 일을 말이에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장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할수록 아내의 불만은 더 커졌어요. 아이고, 그걸 빨래 개는 거라고 했어? 각도 하나도 안 맞잖아. 다시 해요. 장 본다고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인터넷 최저가도 안 찾아봐. 아무거나 사면 어떡해? 그리고 아내의 말, 청소기 돌린 거 맞아? 머리카락과 먼지가 그대로인데. 이건 안 보여. 평생 직장 일만 했으니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지.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박과 잔소리만 늘어갔어요.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아내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제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를 찾아내 지적했습니다. 제가 끓인 김치찌개는 너무 짜거나 싱거워서 식탁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끓여야 했죠. 저는 40년 경력의 공무원이었지만 이 집에서는 40분 경력의 수습생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더 서러웠던 건 아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하러 다니고 해외여행을 가고 쇼핑하고 고급 브런치 카페에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단 한 번도 함께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친구 만나러 나가. 그리고 당신이 왜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와?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당신 여기 있으면 나만 불편해.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어요. 외로움과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갔지만 그것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마치 벽을 보고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40년 동안 친구들과 쌓은 관계가 있을 테고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면 어색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가끔이라도, 정말 가끔이라도 같이 가자라는 말 한마디, 혹은 오늘은 집에서 혼자 편히 쉬세요라는 따뜻한 배려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퇴직하면 그동안 많이 못했던 데이트도 하고 재미있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건 그냥 나만의 혼자 착각이었죠.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지겹다. 나도 지쳤어. 이제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못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들 식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라면 같은 거나 먹고 말이야. 순간 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마저도 구박의 이유가 되는 현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차리기 싫다면서. 먹지도 말라는 거야? 속으로는 그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분명 아내는 점심을 먹었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아내가 외출했을 때 그 빈집에서 몰래 밥을 먹는 게 편할 정도였으니까요. 며칠 전 제가 실수로 돋보기를 밟아 부러뜨렸습니다. 돋보기가 없으면 신문을 보거나 약 설명서를 읽을 수가 없어 답답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돋보기가 부러졌는데 하나 새로 맞춰야겠어. 눈 검사까지 하면 한 5만 원 정도 할 거야. 아내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쇳소리가 마치 제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이 먹으면 몸만 망가지는 줄 알았더니 물건까지 망가뜨리고 다니네. 5만 원이 당신한테는 푼돈이에요? 이제 당신한테 나오는 돈이라고는 국민연금 120만 원뿐인데 돋보기 하나에 5만 원을 써? 다이소에 가면 5천 원짜리도 있어. 뭘 그렇게 비싼 걸 하겠다는 거야? 정신 차려요. 지금은 현역 시절이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만 원. 평생 아내에게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던 제가 제 눈을 위해 쓰는 5만 원에 저런 모멸적인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러뜨린 건 돋보기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친구들 부부와 함께 참석한 은퇴 후 생활 설계 세미나에서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희가 은퇴 후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친구 박 사장이 영수, 자네는 그 큰 회사에서 부장까지 했는데 연금도 넉넉하게 써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옆에서 싸늘하게 웃으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넉넉하기는요, 사장님. 우리 집은요, 영감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다 계산해 봤죠. 지금 나오는 연금은 딱 120만 원이에요. 그 돈 가지고는 둘이서 여행은커녕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해요. 제가 요즘 부업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은 집에만 틀어박혀 신문이나 보고 앉아있죠. 솔직히 집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의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제 귀에는 박 사장님의 그래요? 하는 민망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지도 않고 친구들에게 자기의 부업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집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40년을 바친 제 인생의 가치가 아내에게는 고작 짐이라는 단어로 치환되는 순간을 수치심 속에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내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아내의 싸늘한 계산기만 돌아갈 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 그것이 제가 황혼에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방에 있을 때조차 방문 앞에서 김영수 씨 하고 마치 옆집 사람 부르듯 소리쳤습니다. 여보라는 말은 연금이 끊긴 날 함께 증발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심한 감기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기침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아내에게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보, 몸이 너무 안 좋아. 열도 많이 나고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주식 그래프를 보다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중요한 거 보고 있으니까 당신 혼자 택시 타고 갔다 와요. 당신 젊었을 땐 혼자서도 잘 다녔잖아. 나이 먹었다고 유세 떨지 말고. 아파도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짐을 지워? 저는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해로한 남편이 고열로 힘들어하는데 짐이라니요?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독감 초기 증상이라며 주사를 놓아주었고 집에 돌아와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아내는 그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밥 먹어요. 당신 몫은 차려놨어라고 기계적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살아있는 불편한 가구 정도의 존재라는 것을요. 더욱 괴로웠던 것은 아내의 냉혈함이 저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미쳤을 때입니다. 얼마 전 늦둥이 딸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댁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딸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엄마,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우리 집 재산이랑 오빠 사업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라면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줬을 텐데 아내는 딸에게 서슴지 않고 차가운 조언을 했습니다. 너 바보야. 내가 우리 집안 자산 규모를 부풀려서 말해야지. 아빠가 퇴직금으로 마련해준 저기 제주도 땅, 그것을 시세보다 훨씬 더 높게 쳐서 얘기해. 그리고 내 오빠 지금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허풍을 좀 떨어. 결혼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 배경만큼은 남들보다 더 화려해야 해. 딸은 충격을 받은 듯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분노를 억누르며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결혼을 무슨 물건 거래처럼 말이야.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래가 아니면 뭐예요? 영감님의 연금 12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처지에 딸이라도 좋은 집안에 가서 우리 노후 걱정 덜어줘야지.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감정적인 사람한테는 내 계획을 이해 못해. 저는 아내의 눈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산과 탐욕만 가득한 차가운 섬광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는 이 집이 제가 평생을 지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님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정말 짐으로 전락해 비참하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스스로 끝내는 것. 황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세상의 시선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40년 부부가 이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수군거릴까? 자식들에게 무책임하다고 비난받지 않을까? 노후 자금 대부분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 분할에서 분리하면 어쩌나? 두려움이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새벽녘에 몰래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는 황혼 이혼, 유책 배우자, 정신적 학대 이혼 소송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10년 전 이혼했던 직장 후배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강 과장. 그는 힘든 이혼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SNS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강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강 과장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 저도 부장님과 똑같았습니다. 재산 때문에, 세상 시선 때문에 10년을 참고 살았어요. 아내가 저에게 무능력한 남자라고 모욕할 때마다 칼로 심장을 긁는 것 같았죠. 하지만 딱 한 번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나가니 밖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따뜻했어요.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존엄을 되찾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기록하세요. 부장님. 아내분이 부장님께 하는 모든 모욕적인 말을 다 기록해야 합니다. 그게 부장님의 방패가 될 겁니다. 강 과장의 말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존엄 되찾기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짜리 돋보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내가 저를 짐이라고 불렀던 일, 아플 때 무시했던 일, 그리고 일상에서 저를 부를 때 썼던 차가운 호칭까지 모든 것을 날짜와 시간,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기록이 쌓여갈수록 이혼에 대한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든 후 금고에 보관된 서류와 통장 내역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으로 마련한 주택 명의는 아내였습니다. 제가 매달 꼬박꼬박 넣었던 연금성 보험 상품들, 수령자도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짐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든 금융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공증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일지와 재산 내역을 보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수 씨, 기록이 아주 상세합니다. 아내분은 재산 형성 과정에 이바지한 바가 분명히 있지만 당신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모욕, 그리고 경제적 착취는 이혼 사유로 충분하며 특히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 저와 함께 시작합시다. 저는 변호사님의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 과장의 조언대로 작은 원룸을 단기 임대했습니다. 당장 집을 나가지는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던 늦은 저녁, 마지막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저에게 또다시 모욕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영수 씨, 내가 친구들하고 골프 여행을 가는데 캐리어가 무거우니까 미리 차에 실어놔요. 그리고 여행 동안 이 집 대청소 좀 해둬. 특히 창문 틀에 낀 먼지, 그거 나 돌아와서 검사할 거야. 완벽하게 해놔. 저는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아왔던 모든 억압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인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당신의 짐도 아니야.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쳤던 당신의 남편, 김영수야. 아내는 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이내 냉랭한 얼굴로 되받아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보네. 연금 120만 원짜리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없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직도 몰라.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조정 신청서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장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당신에게 청구하는 존엄의 대가야. 40년간의 결혼 생활,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당신이 내 이름으로 은닉해 둔 모든 재산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거야. 아내는 소장을 꺼내 읽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냉혈한 같은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김영수 씨, 당신한테 그럴 돈도 그럴 배짱도 없을 텐데 누가 당신을 부추겼어? 변호사 비용은 뭐로 될 건데? 당신이 나를 짐이라고 불렀던 모든 기록이 이 안에 있어. 당신의 모든 행동은 유책 배우자로서의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내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어 아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혼 소송을 걸어? 좋아. 내가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당신을 이 집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40년 결혼 생활? 그거 당신이 무능력해서 나에게 얹혀 산 시간의 증거일 뿐이야.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를 두렵게 했지만 더는 저를 주저앉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배낭을 메고 아내가 몰랐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라는 낯선 공기를 마셨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아내의 차가운 눈빛도 모멸적인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식을 들은 아들딸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걱정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아내만큼이나 냉담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게 뭐예요?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엄마가 변호사 찾아갔다고 난리예요. 이러다 우리 결혼 자금이랑 엄마 노후 자금까지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아빠, 엄마가 아빠한테 심하게 군 건 알겠는데 그냥 참고 사시면 안 돼요? 저희 엄마 아빠 이혼하면 사람들에게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저희 명의로 된 부동산에 문제 생기는 것은 아니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저는 그저 재산과 명예의 걸림돌이 된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은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 저는 당장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근처 아파트 단지에 경비 일을 시작했고 남은 시간에는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 뒤늦게나마 포토샵과 엑셀을 배웠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성취감이 저를 다시 뛰게 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온갖 거짓 증언으로 저를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달간 기록한 존엄 일지와 변호사의 치밀한 논리는 아내의 냉혈한적인 행태를 법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판사님은 아내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이며 특히 노년의 배우자에게 가한 정신적 학대임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재산의 50%를 인정받았고 상당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저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40년 결혼 생활의 정당한 주인이며 제 인생의 존엄을 되찾은 승리자였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제 삶의 모든 결정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편안한 궁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출근합니다. 5,000원짜리가 아닌 제가 직접 시력 검사를 받고 맞춘 5만 원짜리 돋보기를 쓰고 매일 아침 신문을 읽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존엄을 지킬 용기가 생기는 때입니다. 부당한 고통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40년간 지킨 그 가치, 그 존엄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당신의 황혼을 최악이 아닌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네, 김영수 씨의 가슴 아픈 사연과 눈물겨운 용기,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 행복 플러스는 김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황혼은 인생의 쇠퇴기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완성하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남은 삶의 존엄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김영수 씨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며 그의 행복한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학대와 모멸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존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김영수 씨의 용기를 지지해 주시고 그 용기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시니어 행복 플러스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